유죄 확정 판결이나 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각을 확정한 판결은 되죠. 근데 면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무효죠. 무효인 체포감금이죠. 불법 체포가 됩니다. 이게 무효니까 당연히 이것은 재심 사유가 될 겁니다. 2번, 3번. 1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이 있은 후에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지금 재심 대상이 두 개잖아요. 1심 확정 판결이 하나 있고 그 1심을 확정시킨 상소 기각 확정 판결 둘 다 재심 사유로 해요. 둘 다 청구할 필요는 없죠. 그 중에 뭐만 하면 돼? 1심을 재심 청구하면 1심에 따라 시작하면 되니까 항소 기각 판결은 다시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인데 두 개 중 하나만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유가 두 개인데. 3번. 재심 청구인이 청구를 한 후 결정 확정되기 전에 사망. 어디 죽었어요?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찌돼? 재심 절차가 청구가 뭐가 돼? 종료돼 버리죠? 다 구별해라 그랬습니다. 심판 절차하고. 2번. 재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유죄 확정 판결 후에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다 할지라도 유죄 판결은 있죠. 이건 재심됩니다. 재심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이 사건을 일반 법원에 이송했습니다. 그럼 일반 법원에서는 그냥 그대로 심판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별도로 뭐 재심 개시 결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재심 사유 중에 형 면제란 필요적 면제입니다. 임의적 면제는 아니고. 4번.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실체적 사유 심판 안 하죠. 실체적 사유는 어디서 해? 심판 절차에서.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니까 뭡니까? 확정 판결 후란 말, 후에 동일한 습법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 습법의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재심 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맞았는다? 미친년이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이거란 말이에요. 2008년에 일본은 바로 상습 유죄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또 상습 사기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재심 판결 2008년의 재심은 2008년에 뭐 한다? 2008년 상습 사기에 대한 재심 판결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요 2010년 상습죄는 확정 판결 후에 범한 범죄고 재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범죄지. 요 가운데 있단 말이야. 재심 대상인 확정 판결 후에 범죄이고, 그런데 재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범죄지. 요 가운데 있잖아, 이거. 이때 이 판결에 대해서 이 기판력이 미치냐는 거야, 일로. 안 미친다는 거야. 왜? 이 판결에 대한 재심이니까. 이건 뒤에 범죄니까 안 미친다는 거야. 앞에 거는 미치는데, 이 말이에요. 2번. 이건 나중에 이제 2번은 배우겠는데, 지금 2번은 겁니다. 재심 청구 이유가 있나 없나 조사합니다. 이유. 이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그 증명을 할 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는데 형법에서 배운 것은 엄격한 증명이고요. 소송법에서 배운 거는 뭐다?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그럼 재심 증명 어디서 배워요? 성소송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이거 무슨 증명이야? 자유로운 증명. 아주 편합니다. 여기를 막 암기한 사람들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형법서 배운 거는 엄격한, 소송법서 배운 거는 뭐야? 자유로운. 이러면 돼요. 자유로운 증명이고 엄격한이 아니다는 거고. 3번 재심 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효과가 사라져버렸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은 형과 형사에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형이 뭐 잘하면 돼? 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해야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재판을 해야 되겠죠. 선고한다는 재판을 해버리면 불이익하잖아요. 왜? 지금 요 확정 판결이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유죄 확정 판결이니까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한 후 재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종전의 확정 판결은 효력을 뭐가 돼? 상실하죠.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그 대상 판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번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이거 나오면 공소기각 들어있는 거 봐야 돼요. 무죄 면소 형 면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명백한 증거 새로 발견, 재심 사유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계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은 개시 결정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면 안 되죠.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없는 사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뭐만 정하면 돼? 형만 다시 정합니다. 뭐 심리 안 합니다. 3번 틀렸고. 4번 그 재심 청구를 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를 과실로 제출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증거 아니죠.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5번 재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면소 판결은 재심 대상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하면 뭐가 돼? 불법 체포감금이죠. 이거 당연히 재심사유 됩니다. 2번 틀렸고.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뭐가 돼? 상실합니다. 4번.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재심 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로 한 것은 양형상 자료 변도가 아니라 필요적 감인을 말한다 했습니다. 단순한 법관의 양형, 정상 참작 이게 아니라 필요적 감인을 말한다. 6번. 그런데요, 작년부터 지금 경찰직이 재심이 안 나와요. 내가 문제를 빼먹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이거 나올 겁니다. 내년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재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재심 청구인이 청구를 한 후 확정되기 전에 사망. 자, 어디서 죽어 사망했죠? 절차에서 종료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조세심판원이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취소하면 그 세금 부과는 소급의 효력을 상실해버리죠. 재심사유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3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 종전의 합헌 결정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간통죄 말하죠.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진 겁니다. 아까 했었죠? 지금 간통죄가 2008년 10월 30일 날 합헌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효하고 10월 31일부터 뭐가 됩니까? 간통죄는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간통을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유죄는 어디서 받았어? 여기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는 유효할 때 했는데 확정 판결을 언제 받은 거야? 무효일 때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이걸 재심했을 때 법원은 무슨 재판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어느 시점이 기점이야? 행위 시간이라 재심은 이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맞죠? 이 확정 판결 당시를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 판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요. 7번 재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유죄 확정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2번 재심에서는 공소장 변경 안 됩니다. 다른 사건을 추가하는 거 안 되고 3번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임이 증명이 됐습니다. 증명.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재심사유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 개시된 사건에 적용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뭐가 돼?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무슨 재판한다? 무죄 판결입니다. 8번 재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재심 청구는 형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다만 검사가 재량으로 정지할 수 있다. 2번 경합분 관계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계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에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 수밖에 없지만 해야 되면 꼭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안 된다처럼 보이잖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에서는 심리를 하면 안 되죠. 형만 정합니다. 유죄 판정을 파기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한 범 양형, 형을 정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유죄 확정 판결도 재심 청구가 되고 재심 청구인이 청구 결정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재심 절차는 뭐가 돼? 종료가 될 겁니다. 아까 9번 했고요. 10번 재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피고인이 재심 대상 판결이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유예된 형이 집행됐습니다. 아까 절도죄 살았어요. 재심 판결인 원판결에 대해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했단 말이에요. 아까 1년 살았는데 재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익하냐 이 말입니다. 불이익하지 않다는 거 있어요. 왜? 형만 갖고 비건이니까. 원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뭐다? 2년이었고 지금 새로 생긴 것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불이익하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이익 재심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니은 불법 체포 감금죄 당연히 재심 사유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 형합범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 유죄로 인정하여 한계형을 선고한 불가분 확정 판결에서 일부의 범죄 사실이지만 재심 청구했을 때는 그 전원 재심 개시를 청해야죠. 전부 다. 그리고 없는 것은 심리 판결에서는 유죄 파기해서는 안 되고 형만 정하면 됩니다. 공범자가 무죄 받았다고 해서 재심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거 자유심증으로 뭐 한다? 법관 새로운 증거가 아니에요. 똑같은 증거를 법관이 뭡니까?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수동법 직결심판인데 이게 진짜 계륵입니다. 애매합니다. 그동안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 경찰직의 직결심판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3년 전부터 안 나옵니다. 이유는 이해가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직결심판이 현재 안 맞습니다. 소송법하고 안 맞아요. 이게 소송법하고. 이걸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출제는 안 하는데 소송법하고 아무 충돌이 안 내는 건 내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경감부, 승진, 경찰 어느 쪽도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직결심판이 지금.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던 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조문 정도는 읽어놓고 들어가기 바라고. 알겠죠? 지금 개정 지금 그 심의도 하질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뭐 목적에 별 의미가 없고 직결심판 대상인데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류. 과료 2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30만 선고하면 안 되겠죠. 직결심판 청구는 3조 1항이 누구 하냐면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꼭 나온 거 이게. 이건 서장이 합니다. 경찰서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2항은 읽어보고 그 다음에 3항 즉 경찰서장은 직결심판 청구할 때 사전에 피고인에게 직결심판 절차에 필요한 것을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줍니다. 피고인에게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3조 2인데 관할특례인데 일단 이제 우리가 관할을 배우겠는데 직결심판은 관할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경범죄 위반했습니다. 뭐 노상방뇨를 했어. 그렇게 어딘가 걸렸어. 청주 사람이. 그럼 어디서 재판 받으면 돼? 청주에서 재판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관할에 관계없이 재판합니다. 직결심판은. 그 다음에 4조인데 이 직결심판 왜 직결이냐면 서장이 청구한 즉시 재판한다 해서 직결입니다. 그래서 서장은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모든 증거물을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 재판은 안 그럽니다. 모든 증거는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제출한 게 아니고 공판할 때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청구 즉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출합니다. 이걸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조입니다. 판사는 사건이 직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기각하고 그래서 이제 2항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금년 초까지만 해도 6월 전만 해도 경찰은 수사를 종결 못합니다. 그래서 직결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건에 대해서 서장은 자기가 종결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검사에게 송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만일 이 조항대로 한다면 다른 큰 사건들은 서장이 종결하는데 이거 20만원 이거 별것도 아닌 건 누구한테 보내야 돼? 검사한테 보내게 됩니다. 안 맞잖아 이게 현재 지금. 그래서 읽어만 놓으세요. 놓고요. 심판. 판사는 이제 청구가 있으면 즉시 심판하고 개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데 어디서는 안 되냐면 경찰서에서는 못 합니다, 이거. 경찰서에서는 못 하고. 그러니까 법정은 경찰서 이외의 곳에 설치합니다. 법원도 좋고 뭐 어디 좋은데 하여튼 그건 안 됩니다. 어디는 안 돼? 경찰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법정에 판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서장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결 심판할 때 서장이 나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장은 안 나와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직결심 사망입니다. 할 때는 그 구류는 안 되는데 벌금 과료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서면 가지고 심리하면 됩니다. 피고는 없이 재판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류는 안 됩니다. 구류는 유치장에 가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원칙적으로 직결심판을 개정하지 못하지만 경범죄나 예비군법, 도로교통법은 피고인 없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벌금 과료를 선고할 수 있고 이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 없더라 재판하지 구류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당연히 심판은 이제 피고인 있으면 진술거부권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2항 증거조사는 현재 있는 증거입니다. 재정이란 말은 현재 있는 증거만 조사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변호인도 의견 진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결심판에서는 10조가 좀 특이한데요.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있어요.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제 다른 재판에는요, 자백만 갖고 유죄 판결을 못 합니다. 이걸 자백 보강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직결 심판에서는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합니다. 실은 자백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무단횡단하다 걸렸어, 경찰에게. 그러면 시인하면 끝나는 거지. 그 경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 증인도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그거. 안전벨트 안 매다 걸렸어요. 그럼 그거 끝이 시인하면. 그래서 이건 자백만 가지고 뭐 한다? 유죄 판결할 수 있어요. 꼭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직결심판에서는 이 경범죄나 도로교통법은 뭐밖에 없어. 실린 증거가 경찰 조서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딱지 끊을 때 뭐 한다? 사인한 거 외에는 없잖아. 교통법규 교환했을 때. 그래서 원래 일반 재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 부인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직결심판에서는 내용 부인에도 뭐가 있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래는 진술서 같은 거는 자필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 선고인데 직결심판은 유죄 선고를 할 때는 쭉 이런 거 뭐 명시하고 그다음에 2항은 읽어보고 3항도 읽어보고 4항 이것도 직결심판서를 이제 그 집으로 보내주는데 피고인이 우리 집 보내지 마세요. 나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보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사는 유죄뿐만 아니라 직결심판에서 무죄, 면소 다 선고할 수도 있다. 직결심판서에는 이제 피고인의 이름 같은 거 적고 범죄 사실을 적는데 증거 요지는 기재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증거 요지는 뭐 간단한 거니 기재 안 해버립니다. 2항은 별 필요가 없고 13조 직결심판서 같은 기록은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다른 사건은 검찰청에서 보관하는데 직결심판에 관련된 서류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정식 재판 청구를 할 때는 피고인은 직결심판서를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 제출합니다.
정집판 하자면 직결로 말고. 그러면 이제 서장은 이걸 판사에게 보냅니다. 서장도 직결심판을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맞습니다.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그래서 하여튼 승인을 받아서 청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판사는 이런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으면 이것을 다시 서장에게 보냅니다. 그럼 서장은 다시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이걸 법원에게 보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피고인 서장은 정식재판 청구 포기 취할 수 있고 순서는 내가 한번 그려놔 봤고요. 자, 3번 같은 것도 필요 없고 15조, 16조 17조 그 구류 같은 거 선고할 수 있잖아요. 직격심판에서 30일 미만의 유치행 갖다 놓은 건데 이거는 구류하면서 유치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류가 만일에 한 5일 선고하고요. 5일 해놓고 원래는 이제 형이 확정돼야 집행하니까 이론적으로 한다면 집에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주고 이제 최소한도 정식재판 청구기한 7일이니까 7일이 넘어야 확정되거든요. 그럼 너 7일 후에 와 그럽니다. 안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짧은 구류는요. 그날 막바로 유치명령이라는 걸 해버립니다. 뭐 그날 막바로 집행해버립니다. 이게. 단 그래서 이건 아주 짧은 그 구류할 때 하는 거예요. 유치명령. 그래서 유치명령은 며칠 선고할 수 없다? 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일. 그리고 당연히 구류기간보다 초과할 수가 없고 여기는 막바로 집행합니다. 간화 판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고 즉시 집행한 게 유치명령. 간화가 뭡니까? 작은 벌금 지금 당장 내라 이 말이에요. 간화 판결. 형 집행은 서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검사에게 보고 2항, 3항 필요 없고 4항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한번 읽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읽어는 놔야 됩니다.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스타트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교재는 수사가 제일 아파트인데요. 원래는 이게 아파트인데 내가 또 바꿔보려고 합니다. 원래가 우리 교재가 3년 전만 해도 법원 요게 다른 책은 내가 제일 첫 페이지예요. 소송 주체가. 그런데 경찰직은 이것보다 뭐가 많이 나와? 수사가 몽땅 나옵니다. 그래서 2달 완성으로 가다 보면 수사 정도 하려고 그러면 전 한 달 막판쯤 가니까 뒤에 증거편이 있거든. 그래서 막 날라버렸어. 그래서 수사를 앞에 해놨더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우리 책이 수사가 아파트 해놨어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뭐를 앞에 하든. 어찌됐든 소송 주체를 앞에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 책에는 요게 아마 첫 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소송 주체가. 소송 주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 앞으로 배울 용어들 용어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 요거 이제 소송법인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법관이 나올 거고 법관이 누구냐는 겁니다. 검사가 나올 거고 경찰이 나올 거고 피고인이 나올 거고 변호인이 나올 건데 이네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맨 첫 시간에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책이 돼 있어. 대학교 교주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이걸 바꿔버린 거야, 순서를. 무엇부터 바꿔버린 거야? 요것부터 시작해버린 거야. 요거는 같이 설명해버려. 요거는 이제 언제? 제일 마지막 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안 해버리고 건너뛰어버릴 때가 있어. 시간 없을 때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책이 이렇게 바꿔놔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자고. 저번 타임에는 이걸 안 했어. 저번 9월, 10월에는 이걸 안 했단 말이야. 안 해버렸어. 근데 여기서 시험에는 그럼 나옵니까? 우선에 여가 한 문제 나와. 근데 여가 한 문제 나오고 요거는 안 나와.
요것도 여기서 안 나와. 이거 안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요 변호인 표는 어차피 여기저기서 설명해. 이거 다 설명할 겁니다. 사이사이에서. 그놈은 종합에도 맞을 수 있으니까 빼버렸었던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한번 정리해보자고. 제일 먼저 법원부터 한번 보자고. 법원이란, 이 말이야. 법원이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가지. 내가 일단 칠판에 지금 적거나 그린 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본 건 별로 안 중요해. 법원 조직법에서 말한 법원이 하나 있고, 법원 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서 말하는 법원 두 개가 있습니다. 법원은. 근데 양자 성질이 달라요. 법원 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은 뭐냐? 그 법원 있잖아요. 행정업무 처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주지방법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법원 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에서 말하는 법원의 구성원들은 많아요. 왜? 뭐 경비도 있을 거고, 수의도 있을 거고,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을 거고, 구급도 있을 거고, 법관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그 법원 조직법상 법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법원직 시험에 갖고 나오는데 우리 법원직 안 보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법원은 재판하는 법원입니다. 형사법하는 거. 이게 재판하는 데예요, 재판. 그럼 당연히 재판은 여러분 누구만 해? 법관만 합니다. 그래서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에는 누구로만 구성되는 거야? 법관으로.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법원했다가 법관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단독부라는 것은 법관이 혼자서 재판하는 걸 뭐라 그래? 단독부라고 합니다. 뭐 장점이야. 혼자 하니까 빠르겠죠. 책임 소재도 명확하겠지만 단점은 뭘까? 자의성. 그게 제일 큽니다. 지 마음대로 재판해 볼 수가 있어요. 합의부란 여러 명의 법관이 하는 것을 이제 합의부 이렇게 합니다. 재판 합의에 있어야 하는데, 합의부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이라는 게 있는데, 재판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합의할 때는 똑같아요. 자기도 한 표밖에 없습니다. 한 표밖에 없어. 그럼 다른 합의부원과 뭐가 다릅니까? 재판을 진행한 사람이, 이 사람은. 자, 피고인 진술하세요. 증인 나오세요. 이렇게 재판 진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뭐 각종 소송 지휘나 법정 질서를 경찰이라고 합니다. 법정 경찰. 법정에서 그거 조용히 하세요. 이런 거 다 재판장이 합니다. 공판기일 지정권이고. 합의부원들은 이제 뭐하냐? 배석판사,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보면 뒤에 옆에 앉아있잖아. 가만 앉아만 있어야 됩니다. 가만 앉아만 있어요. 다른 거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뭐 말하고 싶잖아. 뭘 신문하고 싶을 때는 재판장에게 먼저 알려야 됩니다. 조용하게. 저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하고 한다는 거. 됐죠? 뭐 이런 정도만 읽어보고요. 혹시 여러분의 주심이란 말이 있을 때, 그거는 뭡니까? 뭐냐면,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주된 신문하는 법관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혼자 다 하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야, 나는 진행만 할 거야. 신문은 네가 해. 그러면 이제 주된 신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할 때는 이렇게 조금 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재판장하고 3명 하면 한 사람이 뭐하고 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된 신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주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급에 의한 분류는 알아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그 재판이 4급 3심제인데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면은 2심은 어디냐면 지방법원 합의부고 3심은 대법원입니다.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면 2심은 고등법원입니다.
3심은 대법원입니다. 요 2심을 우리가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3심을 대법원,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요건 알아둬야 돼요. 요건 기계적으로 알아보시. 안 틀릴 것 같은데 꽤 많이 틀립니다, 이거. 좀 다 보도록 하고. 용어 정리. 앞으로 이 수소법원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건데, 수소법원이란 말은 이 검사 공소죠, 소. 이 소를 받은 법원, 소, 받았다는 거야. 소를 받았다. 받을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받은 법원은 뭐라 그래? 수소법원 이렇게 합니다. 소를 받은 법원. 물론 그러면 경찰서장이 아까 직결심판을 청구했죠. 그럼 경찰서장으로부터 직결심판을 청구받은 법원도 일종의 뭐야? 넓은 의미에 뭐에 해당된다? 수소법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명법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명은 무엇의 줄임말이야? 명을 받은 법관이에요. 명, 받을 숫자입니다. 무슨 명을 받았냐? 법원의 소송행위는 이제 공판장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사건 현장에 가서도 법관들은 사건 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러면 현장에 가는 법과 가려면은 재판장은 이제 그 법관들은 재판장한테 명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장 지휘하니까. 그래서 재판장으로부터 출장명을 받은 법관을 뭐라 그래? 수명법관에 출장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장 갔다 와 이렇게. 이러한 수명법관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재판장 자기가 수명법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탁판사라는 것은 뭐냐? 수탁. 이건 뭐야? 부탁을 받은 판사예요. 그러니까 명을 받은 판사가 아니라 부탁을 받다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부탁과 명령을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 명령은 자기 합의부원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지 다른 법원 판사한테 어떻게 명령을 해? 뭘 해야지? 부탁을 해야지. 그래서 수탁 판사는 다른 법원 판사야. 수명법관은 뭐야? 같은 합의부원 중에 하나 있는 법관이고. 그러면 수탁 판사인데 이 수탁 판사가 주로 어디가 많냐면 외국 법원 판사들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사건 현장이 미국이야, 미국. 증인이 미국에 있어. 그럼 거기까지 출장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제 그 미국 법원에 부탁을 합니다. 그 증인 좀 신문해 주세요. 그 미국 판사가 뭐가 돼? 수탁 판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탁 판사는 외국 법원의 법관이라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관계없고. 그 다음에 수임 판사는 뭐냐? 위임을 법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판사입니다. 너는 이런 거 해라. 법으로부터. 이게 이제 뭐 영장 발부 판사, 뭐 증거 보전 판사 이런 게 있는데 수임 판사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거만 놓고 여러분 혹시 나온다면 수탁 판사 정도. 외국 법원의 판사도 수탁 판사가 됐을 때 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막 어디 나올까? 뭐 사회 시험이나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관은 일정한 경우에 제척이 됩니다. 재판에 배제가 된다. 배제가 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깊이 이제 검사나 피의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은 피하고 싶다. 기피하고 싶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회피. 자기 스스로 피합니다. 이걸 회피라 그러는데, 제척 기피 회피는 경찰직에 간혹가다 나와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척부터 들어갑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은 당연히 그 재판에서 배제가 되는 걸 뭐라 그런다? 제척이라 그럽니다. 이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서요. 그러면 제척 기피 회피를 위반한 판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척돼야 될 판사가 재판할 수 있죠. 이 재판이 무효인가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상소 이유에 불과합니다. 알았죠? 무효 아닙니다. 무효 같은데 무효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경찰직은 뭐가 나오냐? 재척사유가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17조인데 다음의 경우가 재척되는데 이건 당연히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첫째, 당연합니다. 법관이 뭐 했을 때? 피해자입니다. 당연히 법관이 피해자는 뭐하면 안 돼? 재판하면 안 되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항상 법에서 피해자는 어떤 피해자야? 직접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간접 피해자는 엄청나게 넓어. 트럼프가 지금 안 나가니까 나도 피해를 보고 있어. 가는데 마음이 안 좋아. 그럼 이 간접 피해자가 피해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항상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야? 직접 피해자를 말합니다. 넘어가고요. 법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친족 안 되죠. 친족이면 재판 안 되잖아. 피의자가 됐든 피고인이 됐든.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가 옛날에 한 번 나왔다. 뭐냐? 다른 거 여러분 친족이란 개념을 암기할 필요 없잖아. 상식적으로 뭐야? 팔촌인의 혈족, 응? 사촌인의 인척, 배우자 이게 친족이야 우리나라에. 그런데 시험에 그런 게 나오겠어?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배우자가 친족인데 이었던 경우지. 그러니까 전 배우 이혼한 전 배우자란 말이야. 전 배우자. 그럼 친족이었던 사람이지. 맞잖아. 재척 사유가 된다 이 말이야. 요거 하나만 체크해 줘. 전 배우자도. 에? 아닌 경우야. 당연히 친족 아닌 사람. 사실상 배우자는 친족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돼. 배우자는. 동거인, 약혼자, 다 친족들 아니죠? 뭐 친구 안 됩니다. 재척 사유 아니에요.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라 이 말이에요. 감독인이었을 때 안 될 거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이미 증인으로서 증언을 했습니다. 또 감정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재척 사유입니다. 이거 조심하고 다른 거 실제로 증언해야 됩니다. 실제로 감정을 해야 되고 아닌 경우 당해 사건이 아니라 공범 사건에 증언한 것은 관계없었고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증언하지 않았으면 소환만 됐어. 이건 죄적 사유 아닙니다. 5번 사건에 관해서 대리인 보조인 됐을 때 6번 사건에 관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봐. 내가 가물가물하다. 안 됐다고 했는데 됐다고. 내 일이 아니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이 노스쿨을 많이 다녔어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뭐야? 이제 왜 뭐 하려고? 변호사 좀 따놓으려고 경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끌어버리 이 새끼 일은 안 보고. 그래서 못하게 했어. 그랬더니 대구에지 그 육아휴직을 신청한 거야. 남자가. 육아휴직 됩니다. 부인이. 그래가지고 경찰대를 이제 로스쿨 다녔던 거예요. 이거 들통이 난 거예요. 징계를 먹었어. 그때 어째 뭐 헌재가 된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찰 중에 변호사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 법관 이번에 모두 1년에 2번 판사 모집합니다.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판사로 임용될 수도 있죠. 그럼 뭐야? 자기가 사건 수사해가지고 자기가 재판해버린 꼴이 되죠? 이건 재판하면 안 되잖아. 지가 수사했던 건데. 그래서 그 말입니다. 전에 지가 검사나 사법경찰로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 이 사건 뭐 하지 마라? 재판하지 말라는 거. 용심이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뭐가 나오냐? 다른 거 아니고요. 7번 요것만 여러분이 암기도 아닙니다.
조금만 보면 됩니다. 자, 전심, 앞전자죠? 하급심입니다. 앞에니까. 그리고 상급심이 있을 때 모든 이것은 여가 심리라는 것이 있고요. 심리라는 것은 이제 변론도 하고 증거조사도 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 변론도 하고 무엇도 해? 증거조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판결할 겁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제척사유는. 이 하급심, 점심에 요 심리에 관여했던 법관은 요 상급심 심리에 뭐가 된다? 제척이 됩니다. 배제됩니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경찰직 시험은 거의 제척사유 나면 90% 이건 나와. 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하급심이 어디에? 심리에 관여했던 법관은 상급심에 뭐가 된다? 심리에 제척된다. 그럼 말을 만들어 볼까? 하급심의 판결에만 관여한 법관이야. 판결에만. 제척사유? 안 되죠. 판결에만. 그리고 가면서 보면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하급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은 상급심에 제척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 조사심리. 당연히 뭐가 돼? 상급심에 제척됩니다. 그러면 상급심이 아니면 제척사유가 안 되죠. 그래서 가번 한번 봅시다. 아까 재심 어디서 했더라? 심판. 원심법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에 심리한 법관은 재심 판결 심리를 하도 뭐가 아니다? 제척사유가 안 되지요. 왜? 상급심이 아니었잖아. 아까 재심은 어디서 했어? 원판결한, 대상 판결한 원판결 법원에서 심리했잖아. 그래서 재심 원판결, 대상 판결을 심리했던 법관이 재심 판결을 선고해도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야. 제척사유가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번. 자,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 이 1심을 파기환송해서 다시 1심으로 왔습니다. 다시 환송된 사건이에요. 그럼 환송된 사건은 다시 제자리에 되돌아온 거죠? 상급심 아니죠?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파기환송됐으니까. 당연히 파기환송 전한 법관은 환송된 사건은 심리하에도 뭐가 아니다? 제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뭐가 아니니까? 상급심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약식명령을 한 법관은 약식명령의 정식 재판 청구는 상급심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심에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제1심 정식 재판에 가담하더라도 뭐가 아니다? 제척 아닙니다. 왜? 상급심이 아니니까. 그러나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 재판에 항소심에서는 뭐가 돼? 항소는 당연히 뭐가 돼? 상급심이잖아. 항소니까 여기는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심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으면 제척사유가 아닌데
여가 당연히 이제 공소겠죠. 앞에가 수사겠죠. 요 수사와 이 공판전에서 뭐가 있냐면 증거 보존 절차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증거 보존 절차는 수사와 공판전에 있는 절차가 뭐야? 증거 보존 절차예요. 이 증거 보존 절차에 사건을 심리했었던 A 판사는 전심에 관여한 판사가 아니죠. 증거 보존 절차에 관여한 판사잖아. 증거 보존 절차는 1심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 있는 거예요. 죄책 사유가 안 됩니다. 증거 보존 절차에 관여한 판사예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청주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냐면요, 법관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법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걔가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장이 뭐 했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지. 고발해야겠지. 고발한 법관이야. 고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뭐한 법관이 아니야? 심리한 법관 아니지. 지가 고발하고 지가 재판해버려 된다는 거야. 뭐가 아니니까? 자기가 뭐야? 1심에서 심리 교육하는 거야 아니지. 지는 뭐만 한 거야? 고발만 한 거 아니야. 고발만.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요 수사 단계에서요, 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 요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 부심이라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나 구속적 부심을 담당한 법관. 뭐가 아니야? 1심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관여한 판사 아니죠? 그 다음에 하급심 판결 선고에만 여기만 관여한 사람이야. 됐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미음. 하급심 심리 중에 경질되어 그랬어. 심리 중에 A 법관이 있었고 B 법관으로 이렇게 법관이 서로 바꿔진 걸 뭐라 그래? 경질, 바꿔졌다는 거야. A 법관, B 법관. 그러면 이때 B 법관은 A 법관이 심리한 거를 자기가 승계를 못합니다. 우리는 직접 심리예요. 그래서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알았죠? 갱신된다 이 말이에요. 법관이 갱신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A 법관은 심리한 법관이 아니지. 경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A 법관은 상급심에 재판하더라도 재책 사유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심리 종결 후 여기죠. 종결 후 B 법관과 C 법관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B 법관은 심리가 끝난 후에 경질된 법관이죠? 심리 종결 후, 증거조사 후 경질된 법관. 이 사람은 심리에 관여했잖아.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상급심에 재책이 됩니다. 공범, 당해사건, 공범 별개사건입니다. 공범을 재판한 법관. 그래서 여러분의 재책 사유가 만일에 경찰 재책 사유가 올 건데,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상식적이야. 아니, 사건의 피해자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맞죠? 안 됩니다. 자기가 증언해놓고 자기가 재판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주로 뭐가 나와? 전심관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심의 하급심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상급심에 뭐가 된다? 이것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하지 말고 쭉 읽어가면서 이건 상급심이 아니구나. 상급심이 아니니까 뭐가 안 돼? 재책 사유가 안 되구나. 심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알겠지? 그 다음에 심리에 관여하는 뭐 수사나 공판 절차에 관여한 증거 보존 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심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깊이는 좀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깊이는. 그래서 재척이 나올 때는 경찰직이 쉽게 나오는 거고, 깊이는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깊이라는 것은 이제 피한다 이 말이에요. 깊이. 신청을 합니다. 아, 난 당신이 재판받을 수 없어. 이거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 이러한 재척이나 깊이는 그 법관하고 법원 서기하고 통역인한테만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재척 깊이 대상이 안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래서요,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 사건 피해자인 검사입니다. 피해자가 검사입니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 제일 먼저 깊이 사유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 합의부에서는 기각결정은 뭡니까? 깊이 사유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사유가 다릅니다. 사유가 달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그만두는 걸 회피라 그럽니다. 회피.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회피. 회피의 그 원인은 뭐 법관 스스로 재척이나 깊이 사유에서 되는 거고, 회피는 소속 법원에 스스로 서면으로 하고, 법원 사무관도 재척 깊이 되는데, 이건 딴 그런 필요 없고요. 25조는 아까 법관의 깊이와 똑같은데 법원 사무관들은 뭐만 다르냐면, 법관한테는 재척 사유인데 법원 사무관한테는 안 되는 재척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전심관여입니다. 당연하지. 전심관여는 전심의 그 심리 판결을 하는 거잖아. 심리하는 거. 심리는 누구만 하는 거야? 법관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전심 심리관여는 법관의 재척 사유지 법원 사무관 아닙니다. 나머지는 똑같고, 통역인도 재척 사유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통역인도. 이렇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아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법관에게 재척 사유가 있는 때는 검사 피고는 법관에 기피 신청하고 3일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여 명백할 때는 기피 신청 기각 결정하고 이에 대한 즉시 항고는 집행정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시험 나옵니다. 정조력 없다고.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무효죠. 원칙은 정지해야 됩니다. 무효입니다. 나중에 뭐 기각 결정됐다 할지라도 찬번 진행해서 무효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 소속 법의부 합의부에서 결정하지만,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은 해당 법관이 뭐 할 수 있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피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 결정 누가 하는 거야? 합의부에서 하지만, 소속 합의부에서. 지연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해당 법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제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갑의 변호인이 단독 판사 A에 대한 기피 신청을 A에게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변호사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기피 신청 못하죠. 1번 틀렸고,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해당 법관한테 합니다. 합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2번 틀렸고, 변호인이 내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명백할 때는 정지 안 하죠. 그냥 기각시켜버립니다. 소송 진행 정지 사유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안 하고 하면 이건 무효죠. 각종 중구수사 같은 거는 무효입니다. 3번. 재척 기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파기환송 전 원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 뭔 말이야?
상급심이 아니라 도로 급부잖아. 도로 산수 되돌아왔으니까. 상급심 아니죠? 재척사유 아닙니다. 영장 발부한 판사 역시 뭐가 아니다? 재척사유 아니죠. 1심 심리에 관여한 사람 아니고. 법관은 스스로 기피원에서 회피할 수 있죠. 서면으로. 3번이 맞고. 기피 신청 기각 결정 즉시 항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겠죠. 4번. 요것만 하고 정신 먹고 합시다. 재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환송 판결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원심 법관은 뭐야? 상급심 아니죠?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재척사유 아닙니다. 제1심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수한 판사. 심리에 관여했죠? 항소심에 뭐가 돼? 재척이 되겠지요. 3번. 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심리에 관여한 법관 아니죠? 재척사유 안 됩니다. 4번. 증거보전 절차에 관여한 판사예요. 재척사유 안 되겠지요. 당해 사건에 실제 그 증인이 된 경우 증언했을 때는 뭐가 돼? 재척되죠. 그래서 이 재척 기피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나오면 점수 주려고 내고 언제 관할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는데 경찰청 그래서 재척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와? 관할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재척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은 하고요. 지금 2시